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숨막히는 더위에 시달린 가운데 서울 등 내륙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펄펄 끓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말복인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인력 100여 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인데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5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신규 확진자는 무려 57,220명으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역주행 사고 직전 용역업체 점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점검 결과를 검증해야 할 코레일 소속 직원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진행을 맡게 된 오태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나 성질, 변덕이라고 하죠. 이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빨갛게 물들 정도로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엔 밀려오는 먹구름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고 밤에는 열대야에 잠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어나며 병원 진료실도 오픈런이라던데 이렇게 극한 날씨가 이어지는 걸 보면 지구도 독감에 걸렸나 봅니다.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이 이어지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계속될지 먼저 최돈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가게마다 가림막을 치고 선풍기에 에어컨까지 돌려봐도 찜통더위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선풍기는 소용없어요. 좀 틀으면 더운 바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폭염이 계속되다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대기 불안정이 원인입니다. 낮 동안 이렇게 지면이 가열되면 대기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비구름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 탓에 기온은 다시 급상승하고 오히려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밤엔 35도 이상의 한낮 더위가 식지 않아 동해안은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은 데다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도 강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하층이 모두 뜨거운 공기에 갇히면서 이른바 열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남쪽에서 발달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으며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이번 주를 지나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낮 시간, 밖에서 일할 때가 가장 위험하지만 오전이라고 또 실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면서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기도의 한 농가입니다. 무더위 탓인지 밭과 비닐하우스에는 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한쪽으로 바람이 통하는 곳인데도 내부의 온도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40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땡볕 아래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 체온까지 올라가면서 머리는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한창 수확기에는 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온열 질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러면 그걸 이제 더워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온열 환자로 이제 발생되고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낮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전 시간대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전체 발생의 18%로 나타났습니다. 실내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5명 중 1명꼴은 내부에서 온열 질환을 경험했는데 특히 폭염 취약계층이 많은 쪽방촌이나 고시원, 밀폐된 공간 등에서 노출 위험성이 컸습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7말 8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바닷가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축제 바가지에 이어 휴가철 바가지도 논란입니다. 돗자리 까는데 7만 원, 그것도 현금만 받는다는데 아무리 한철이라지만 이럴 바엔 해외여행 가는 게 낫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3대 해수욕장으로 알려진 속초해변입니다. 샤워장은 1,000원, 파라솔은 만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속초시가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은 파라솔 사용료를 2배로 받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 이곳의 배짱 영업은 더합니다. 백사장에 설치된 파라솔은 2종류인데 테이블은 3만 원, 평상은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늘막 아래 돗자리를 이용하면 7만 원을 내야 하고 무조건 현금만 가능합니다. 기자가 해변에 돗자리를 설치하려고 하자 막아섭니다. 깔아도 돼요, 돗자리는? 안 돼요. 거기 지금 우리 영어 가지 말라는 거. 인파를 피해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혀를 내두릅니다. 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플러스만 꽂아진 것도 없고 어토프시거나 3만 원 이상을 조금 빌려야 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장소가 해변과 떨어진 주차장 옆인데 이것도 자릿세로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수욕장 가장 구석 자리에 무료로 텐트나 돗자리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바로 앞 바다는 물놀이 금지구역입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도 평상 사용료로 현금 5만 원을 받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강릉시가 정한 금액보다 3만 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소규모 해수욕장은 마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데 일부는 바가지 요금이 관행이 됐습니다. 조그만 해수욕장에 대한 걸 미처 저희가 간과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늘 해왔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축제 바가지에 이어 이번엔 휴가철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미 입주까지 마쳤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빠져 있다. 불안하시겠죠? 이른바 순살 아파트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곳 중 15개 아파트가 철근을 빼먹었고 이 중 8곳은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LH는 부랴부랴 보강공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준공된 767세대가 다음 달 말부터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경기 오산시의 LH 행복주택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돼 기둥을 새로 세우는 등 보완 작업이 긴급하게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기둥 90개 중 75개의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자곡동의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미 입주가 시작됐는데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드러나며 급하게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어진 LH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는 모두 91곳으로 이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충북 음성, 광주 선운, 양산 사송 등 전국에 걸쳐 있는데 절반 이상의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곳도 경기 파주, 남양주, 서울 수서 등 8곳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은 계속 하고 뉴스가 계속 뜨니까 브랜드 아파트도 그런데 저희라고
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기둥을 추가 설치하는 등 보강 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불안감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실제로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방식이 계속 쓰일까요? 정확히 어떻게 설계된 구조고 취약점은 무엇인지 안병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인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무량판 구조의 무단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 등이 겹치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무려 5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에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지붕을 직접 지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옥을 생각하면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대들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들보는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와 달리 무량판은 수평의 대들보 없이 수직의 기둥이 직접 지붕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시공이 간단하고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기둥 주변을 단단한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붕이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펀칭 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에서도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 하중은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무량판 구조가 가지는 장점에도 붕괴 사고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을 다 진단하라는 건데 그 수가 전국 300곳에 육박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황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이 부실하게 시공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유형과 동일한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입니다. LH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가 발주한 아파트도 포함되며 단지 개수는 전국 300개 내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중인 현장 105곳은 조사를 했고 이미 준공된 188곳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진단 전문 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점검 비용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공사 시 통상적으로 총공사비의 3%로 책정되는 하자 보수 비용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치킨 메뉴에나 있는 순살이 황당하게 아파트에 옮겨 붙었습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진짜 순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LH 아파트들은 어쩌다 철근이 빠진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윤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앞서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지금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모두 15곳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준공이 완공된 곳이 9곳이 있었고요.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습니다. 서울 수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또 있었는데요. 설계 때부터 보강 철근이 누락되기도 했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설계 때부터 누락된 것도 그렇고
이 설계도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한국토지공사 LH의 왜 설계와 공사 모두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LH는 기둥에 슬라브를 바로 연결하는 그 무량판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벽이나 보가 있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그 공법은 쉽게 말하면 연결 부위에 철근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량판 공법은 정밀하고 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공법에서 조금 더 하면 되는 수준으로 좀 쉽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나 감리, 공사 등 이 전부 꼼꼼하게 아는 그렇게 공사를 한 게 총체적인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들이 좀 잘못됐다 그 얘기군요. 네. 이 정부가 문제된 아파트들을 보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강을 하는 건지 그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아예 재시공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은 사실 재시공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천 검단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그 GS 아파트는 철근도 빠진 데다가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보다 30%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철근이 빠진 이 15개 단지는 모두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재시공보다는 보강 공사를 하면 된다라고 국토부와 LH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5개 중 7개 단지는 보강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8곳도 곧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콘크리트 학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다는데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LH는 잭 서포트라는 어떤 그런 지지대를 쓰고 또 상부에서 철근이랑 콘크리트를 더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하부에서 기둥 위에 그 슬래브와 연결하는 받칠 수 있는 네모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더 만들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실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보강 공사하면 뭐 해결되는 겁니까? 불안하죠. 그래도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클 텐데요. 뭐 주차장 갈 때마다 불안하다 하는 얘기는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단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이슈로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가 재시공을 결정한 만큼 주민들이 보강이 아닌 재시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무량판으로 만든 민간 아파트를 또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철근 누락 이슈는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가 학생 다툼 문제로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연락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아직까지 갑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교원 노조와 유족 측은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숨진 서희초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일주일 동안 학부모와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보 들어온 게 거의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조사가 좀 더 빨리 나왔더라면 선생님들의 의혹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A씨의 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해 A씨는 그날부터 사망한 지난 18일까지 양측 학부모와 통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유족 측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분석물을 토대로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동료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다음 달 4일까지 합동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A씨에 대한 교권 침해 의혹 여부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학교 측은 A씨의 학급에서 올 들어 신고된 학교 폭력은 없고 담임 업무도 희망에서 배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주말 사이 20명을 살인하겠다는 글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앞서 구속된 20대 남성까지 신림역 살인 예고글 벌써 6건째인데요.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상인과 주민들은 또 다른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다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신림역에서 남성 20명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경찰이 이 글을 포함해 수사 중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만 무려 6건. 잇따른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이곳 신림역 일대에 순찰을 강화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심장이 막 떨리고 그래도 나와야지 그래도. 경찰은 이번 흉기 난동처럼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1년에 몇 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사실 정확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서울로 출장을 와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적발된 이후에도 그대로 형사 재판을 맡았던 이 판사에게 법원이 뒤늦게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징계 수위 최대 정직 1년에 그칩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건 지난달 22일.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아무 징계 없이 형사재판에 계속 참여했고 특히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은 경찰로부터 지난 17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 잡혀있던 일부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징계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징계는 청구됐지만 판사 신분 특성상 파면은 어렵습니다. 대신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감봉, 정직 중에 결정하는데 징계 최고 수위는 정직 1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성매매 방탄용이 아니라 소신과 양심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법관이 강력범죄로 기소될 경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중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이 밝혀지며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예전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지난달 분당선 순회역에서 승강기가 빠르게 역주행을 하면서 순식간에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주요 부품이 낡은 걸 방치했던 인재로 드러났죠. 그런데 평소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코레일 담당 직원이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업무를 맡는 전체 직원 중 절반이 마찬가지였는데요. 안병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느닷없는 승강기 역주행으로 14명이 다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던 분당선 순회역. 사고 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 중입니다. 국과수 합동 조사 결과 내부 구동 장치가 마모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났는데 이 장치는 2009년 승강기 설치 후 14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는 지난 5월 용역업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검증해야 할 코레일 소속 직원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코레일 전체로 따져봐도 승강기 관리감독 업무 직원 54명 중 승강기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30명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등 업무와 무관한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점검 관리는 비전문가가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레일은 2020년부터 경력직 채용을 통해 전문가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용된 비전문가 상당수가 보직을 유지했고 관련 교육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무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자격 요건과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레일은 노후 승강기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 인력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네, 전 세계 청소년 4만 명이 모이는 지구촌 축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내일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10대인 스카우트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요원들도 참가하는데요. 이들이 야영을 하는 장소에는 햇볕을 피할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대원들 위주로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다는 게 주최 측의 해명인데요. 불볕 더위가 어른 아이를 가리지는 않죠.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개막 사흘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을 찾아 강조한 건 폭염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그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뒤에 보이시는 동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이곳을 이용해서 폭염을 피할 수 있고요. 잼버리 야영장에는 그늘 쉼터 1,720개소와 7.4km 길이의 덩굴 터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대비 시설이 전혀 없는 야영장도 있었는데 이 장관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치가 언급됩니다. 그 인터내셔널 서비스 팀 운영 요원들이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들을 지원을 합니다. 조직위 측이 언급한 곳을 가보니 운영 요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온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운영 요원들은 텐트 속에서 쉬거나 햇볕을 그대로 쬐고 있었습니다. We just arrived the campsite around 2 in the afternoon, so we just settle down. We haven't go around and see around, so we are not sure is there shelter or not. 조직위 측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청소년이라 더위에 약하고 운영 요원들은 다른 곳에 가서 쉬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된 그늘 쉼터조차 20명당 1개 수준이라 참가자들이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회가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서인데요. 여당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냐며 이 후보자가 방송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 확보 적임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시도는 문재인 정권 때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부당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은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심사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기싸움 끝에 불발됐습니다. 내일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다음 달 중순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도 일주일간의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를 찾을 예정인데 일부 정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수해 대응에 전념하며 불투명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올여름 휴가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거제 저도입니다. 지난해에도 윤 대통령은 저도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국정 지지율 등 현안과 맞물려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당시 서초동 자택에서 닷새간 휴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오는데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원 등 공직사회 휴가 일정과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해 휴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박 7일간의 휴가 중에도 공식 행사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재충전과 함께 국정 운영 등을 구상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휴가 직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교체했었는데 이번에도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 장관 교체 등 인적 쇄신을 고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거란 예상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건데 혁신위 측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와 청년들의 좌담회 현장. 인사말에 나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중학생이던 아들과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의사표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민주당 지지율과 청년층의 외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어르신 폄하와 막말이란 말입니까? 혁신위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 이재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후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논란은 사흘 전 한 라디오에 출연했던 정치평론가의 발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물러나고 후임은 K 의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주말 동안 이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참 많았고 K 의원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말한 것처럼 K 의원이 누구냐 바로 궁금해지는데 K 의원 당사자 얘기는 나왔습니까? 누굽니까? 네, 우선 장 소장이 언급한 K 의원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10월 전당대회라는 게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친명계 핵심이죠.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장 소장 발언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카더라 통신이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가상의 소설을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런데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왜 10월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배경이 좀 있는데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면서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결과도 10월쯤 나올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월이면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겠군요. 자,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좌표 찍기라는 건데 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네, 어제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네.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수사팀의 규모를 도식화해서 배포를 한 건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담당 검사들의 책임 있는 수사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정도와 수사의 상당성, 소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이재명 방탄용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연히 여기저기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폭거, 비열한 행동, 추태 같은 단어를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건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휴양지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머문다고 소개된 그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라는 곳인데요. 거제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섬에는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라는 별장이 있고요. 박정희 정부 때 공식 대통령 휴양지가 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찾던 비서지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찾았다면 여러 일화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화들이 좀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죠. 2013년 여름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때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나뭇가지로 적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저도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도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 섬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 톡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해병대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고 조사 내용을 오늘 발표한다고 예고했었는데요. 그런데 발표를 불과 1시간 남기고 돌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경위 발표를 그대로 진행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중요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고 시각 1시간 전 돌연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해병대는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짤막하게 취소 이유를 밝히며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회 역시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국방부는 해병대의 발표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할권도 없는 해병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섣불리 발표하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란 게 국방부의 지적이었습니다. 안전 위해 요인들 또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 대책 또 매뉴얼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해병대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 수준이 아닌 정도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기자단에게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철저한 사전 법리 검토 없는 성급한 판단이 진상 규명에 혼선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맡기거나 집안일을 대신해줄 일을 찾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제부터 집 청소나 세탁, 아이 양육과 관련된 일 외국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데려와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서울에서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100명이 일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집안 청소와 세탁, 주방일, 아이들 보호와 양육 등의 일이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지금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출퇴근이 유력합니다.
숙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이 마련하고 근로자가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네, 올해 안에 시범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 인력 운영 방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가사 인력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관련 내용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일터가 개인의 집입니다. 폐쇄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정부는 가사 서비스 경력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범죄 이력은 없는지, 한국어는 잘 하는지 검증하고 특히 언어와 관련해선 영어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에 10곳 넘게 있거든요. 외국인 인력이 입국한 뒤에는 이 인증기관 중 3곳 안팎을 정해서 한국 문화와 육아법,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죠, 사실은. 월 100만 원의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심 가진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 201만 원 정도, 내년에는 206만 원이 됩니다. 거의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이상, 그리고 입주형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월 350에서 450, 그리고 이제 동포의 경우에는 월 250에서 350. 네, 고용부 말을 들어보니 사실 지금보다 낫긴 한데 엄청 저렴하다 이런 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임금 체계와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면 숙련된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배제할 근거법이 없는 점, 또 국내 다른 업종은 다 최저임금을 주는데 이 가사 근로자만 안 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좀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는 가지만 이 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관련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504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이 200만 원 정도를 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저조차도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포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추가 도입이 안 되면 이 시장의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인 현장을 가장 잘 알 테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내국인들 10%, 20%? 교포분들이 7, 80%를 지금 차지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요. 네. 정부는 이 제도가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맞벌이 가정 중에서는 이왕 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조부모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나 아니면 단축근무 활용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저출산 극복에 더 도움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조직폭력배에게 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조폭 문신을 새겨주고 수십억을 벌어들인 불법 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받고 폭력 조직에 가입한 미성년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누군가 침대에 누워 불법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야쿠자들이 온몸에 하는 일명 조폭 문신입니다. 검찰에 붙잡힌 문신 시술업자들은 폭력 조직과 결탁해 SNS를 통해 대놓고 광고하며 불법 시술을 해왔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8개파 조직원 등 2천여 명이 이들에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불법 시술로 벌어들인 수익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 가입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술업자들을 차례로 붙잡았습니다. 시술받은 명단에는 미성년자도 32명이나 있었는데 이 중 4명은 실제 문신을 한 뒤 폭력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쿠자 문신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자랑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런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면서 활보하며 일반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시술업자들은 외국에서 불법 수입한 무허가 마취 연고를 썼는데 일부 업소에선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시술업자 12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고 범죄 수익도 전액 박탈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요즘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놓고 간 이 분실물들은 어떻게 관리되는 걸까요? 지켜봐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데 이 점을 노리고 무인 점포의 분실물 보관함을 노린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만 훔쳐 1,000만 원을 넘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무인 인쇄점에 들어와 벽면으로 향합니다. 상자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이어서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상자 속 물품을 챙겨나갑니다. 그러고는 금은방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쇼핑을 이어갑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무인 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 수백 장을 훔쳐 귀금속 1,5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체크카드를 분실해서 혹시 5시에 37만 4천 원 결제한 게 있습니까? 아, 맞아요. 얘기 반지를 사러 와가지고 그 카드 결제하고 가던데요. 남성은 지난 24일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카드를 훔쳐간 프린트 카페 분실물 보관함입니다. 잠금 장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손쉽게 열려 도난에 취약합니다. 다른 지점들도 분실물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보관함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업체 측은 무인 점포 특성상 분실물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보관을 하지는 않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하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 함을 구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40대 남성을 절도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사건 소식 이어갑니다. 금은방을 털려고 2달 동안 범행을 계획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금은방 앞을 검은 천막으로 가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내려서 걸어가거나 또 옷을 바꿔 입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CCTV에 딱 걸렸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좁은 시장 골목을 달립니다. 잠시 후 금은방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더니 검은 천막을 쳐 금은방 앞이 잘 보이지 않게 가립니다. 그리고 망치를 꺼내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침입을 감지한 보안 설비에서 최루액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금은방 안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1분 만에 훔쳐 도망칩니다. 범행 후 유유히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남성은 이곳 한적한 시골길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집으로 가 숨었지만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한적한 마을에다 오토바이 유기한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서 다른 옷으로 변복한 다음에 다시 도보로 5km를 남성은 훔친 금반지와 팔찌를 자신만 알 수 있는 길가 수풀에 숨기는 등 2개월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남성이 숨겨둔 귀금속도 찾아내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주식을 사거나 파시려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장이 열렸는데도 실시간으로 가격을 알려주는 호가창은 움직이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중 첫 거래일인 월요일인데다 가장 거래가 몰리는 아침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혼란은 더 컸는데요. 무슨 일인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커뮤니티.
장이 열리는 아침 9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글이 하나둘 올라옵니다. 호가창이 먹통이라며 나만 안 되는 거냐는 질문들입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거래가 안 되면서 자기 혼자 막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거래소의 IT 자회사 코스콤의 시스템 오류 문제. 각 증권사에 접수된 투자자들의 호가는 거래소로 모인 뒤 시장 정보 분배 시스템을 통해 각 증권사에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짧게는 8분, 길게는 12분간 호가창이 먹통이 된 겁니다. 시장 정보 분배 시스템에서 준비 작업을 했는데 프로그램 중에 뭐 오류가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걸 조치하고 하느라 좀 지연이 됐어요. 거래가 가장 많은 월요일, 그것도 개장 직후 벌어진 혼란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호가창을 통해 시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데도 한국거래소는 매매 체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해 또 한 번 빈축을 샀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폭염에 사람들이 실내로 크게 몰리고 휴가철까지 겹친 탓인데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2~3배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거리는 한산합니다. 같은 시각 쇼핑몰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폭염에 휴가철까지 겹친 탓입니다. 쇼핑몰엔 335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밀폐된 실내에 사람들이 몰리면 밀집밀접한 산밀 환경이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한 주 전 4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화요일엔 5만 7,22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27일엔 2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진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사람이 많아서 혹시 하는 마음에 그냥 아이들도 저도 서로 보호하려고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행 변이인 오미크론 XBB 계열은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고 전파력이 강해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감염자를 통한 전파 위험도 큽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고 또 검사를 받고자 해도 선별 검사 수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실제 집계된 5만 명보다는 2~3배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 이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에 지난 주말부터 많은 비가 내려 12년 만에 폭우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도로는 붕괴되고 그야말로 중국을 집어삼킨 태풍 독수리에 이어 카눈까지 접근하면서 중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카눈은 예상 경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찬 물살이 차들을 덮칩니다. 此外，本轮降雨持续时间长，预计将超过70小时。北京市防汛指挥部提醒广大市民，非必要不外出。 폭우가 휩쓸고가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마을에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지난 29일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등지에 12년 만에 내려진 폭우 적색경보를 내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에 이어 6호 태풍 카눈이 또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지엔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은 어제 항공편 30여 편에 이어 오늘도 3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베이징 시내 주요 관광지도 어제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중국 남부 지역은 지난주 태풍 독수리가 상륙하면서 푸젠성에서만
이재민 145만 명이 발생했고 경제 손실이 30억 위안, 우리 돈 5,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호 태풍 카눈마저 이번 주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탈레반 성향의 정당 당원을 노린 건데요. 적대 관계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배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피범벅이 된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팔다리를 잡고 들어올린 부상자를 연이어 운반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30일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인 바자우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가까운 이슬람 강경 종교 정치 지도자가 정치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러로 현재까지 45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정부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살 폭탄 테러범이 보안을 뚫고 행사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탈레반과 적대 관계인 이슬람 국가 IS 배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종교 갈등보다 정치 투쟁에 무게가 실립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파와 종파가 뒤섞인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그런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은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남 화순이 37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습니다. 대전과 경주도 36도, 서울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덥긴 해도 대기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씩 순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과 충남 북부,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이 26도 등으로 주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35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36도, 창원 3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